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쌍둥이 등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금이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다둥이의 경우 태아수에 상관없이 140만 원을 일괄 지급했던 현재 방식과 달리 내년부터는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 계산해 수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노리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과 관련된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면 무조건 끊고 신고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늘었던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과 상대적으로 비싼 차값이 이유로 꼽히는데 정부는 전기차의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아이폰 15 시리즈의 자체 개발 중인 통신용 칩이 빠져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자체 통신용 칩을 개발하기로 하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등 5년 동안 거액을 투자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이 인구 감소로 정보통신 분야의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서 중년층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35세 이상 중년층 2,4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IT 분야 직업훈련을 시행한 뒤 기업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독감이 1년 넘게 유행 중인 가운데 개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찾은 독감 의심 증상 환자 외래 환자 1,000명당 1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전주에 1,000명당 11.3명에서 16%가량 증가한 것이며 이번 2023에서 2024절기 유행 기준인 1,000명당 6.5명의 2배를 넘겼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잠잠했던 독감은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인 지난해부터 유례 없이 장기 유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독감 국가 예방접종은 지난 20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선 시작됐으며 내년 4월 30일까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금액이 현행 일괄 140만 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같이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다둥이 임신 출산진료비 바우처는 쌍둥이와 새쌍둥이 관계없이 일괄 140만 원 지원됩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늘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이번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임신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인해서 다태아 임산부가 충분히 산전진찰을 받고 안전하게 출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정보통신 분야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서 중년층을 디지털 교육해 기업에 파견하는 인턴십 제도를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부터 시험적으로 2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로 전직을 희망하는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가 자격은 35세 이상으로 40, 50대를 비롯해 폭넓은 연령대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년 인턴은 최장 6개월간 파견돼 근무할 기업 수는 약 60곳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의료장비 검진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의사 처방 없이 몰래 가족과 지인을 검사해주고 의약품에도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병원에서는 1년 반 넘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사람 몸속의 뼈와 장기를 촬영해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 장비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 검진센터에서 방사선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몰래 CT 검사를 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몰래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지인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주말이나 휴일처럼 검진센터가 쉬는 날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 장비를 다루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로 진료나 검사를 하도록 규정해 놓은 의료기사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의약품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도 진행됐지만 병원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려면 혈관 주사를 놔야 하는데 다른 검사가 있다고 간호사를 속여 주사를 놓게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병원 측은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영제를 보관실에서 검진센터로 가져갈 때는 장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의 폐기 여부는 병원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기간은 해외이고 중요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나 이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에 미비가 있었는지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확인된 방사선사의 부정 의료 행위는 10차례 정도. 세종시는 병원 측의 관리 소홀로 의료시설이 마음대로 사용됐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사안이라며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대중교통에서 종이 승차권이 사라짐에 따라 여행자들은 충전용 카드만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파리교통공사는 현지 시간 21일 지하철, 트램 등 매표소에서 일회용 종이 승차권 판매를 중단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파리교통공사가 종이 승차권을 없애기로 한 건 종이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프랑스는 2020년 제정한 낭비 방지 순환 경제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종이 영수증 자동 인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만든 국가인 영국이 돌연 기후 대책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생산에 집중 투자해온 자동차 업계는 충격에 빠졌고 야당과 환경단체는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리시 수넥 영국 총리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So to give us more time to prepare, I'm announcing today that we're going to ease the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You'll still be able to buy petrol and diesel cars and vans until 2035. Even after that, you'll still be able to buy and sell them second-hand. We're aligning our approach with countries like Germany, France, Spain, Italy, Australia, Canada, Sweden, and US states such as California, New York, and Massachusetts. And when our share of global emissions is less than 1%, how can it be right that British citizens are now being told to sacrifice even more than others? If we continue down this path, we risk losing the consent of the British people. And it has exactly the same policy. So how is the policy you're announcing today any different from what's different? I think we've had enough referendums, quite frankly. But I think the point about consent is important, and that's motivating me to do what I'm doing today. As I said, we haven't had an honest conversation about these issues in a long time.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수조 원을 들인 통신 모뎀 칩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자체 개발 중인 통신용 칩이 빠져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18년 팀 쿡 최고 경영자 지시로 자체 통신용 칩을 개발하기로 하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했지만 5년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애플이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아이폰에 자체 개발 통신용 칩을 사용할 거란 관측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체 개발 칩에 대한 테스트 결과 너무 느리고 쉽게 과열되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칩을 개발 중인 팀 내에서 상호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급증하던 전기차 판매가 올해 들어서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자 정부가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등록한 전기 승용차는 67,6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가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하이브리드 차는 같은 기간 19만 8천 대가 등록해 40% 이상 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처럼 보였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하이브리드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차값 때문에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전 에너지 비용 올라가죠.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가 모이는 가성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기가 하이브리드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중대형은 100만 원, 소형은 200만 원이 줄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신형 코나의 가솔린 모델은 3,120만 원, 하이브리드 3,495만 원, 전기차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843만 원을 제해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750만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조금만 늘린다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긴 어렵다며 주거지역 근처에 급속 충전기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노리는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또다시 기승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힘을 모아서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는데요. 전화 사기에 낚이지 않으려면 알아둬야 할 세 가지 엄윤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0대 어르신이 허겁지겁 은행 영업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급하게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통장 한 개를 건넵니다. 목이 타는지 연거푸 물을 마시더니 손은 만지작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시 어르신은 1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을 꺼내며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상함을 직감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말려봤지만 소용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어르신은 누군가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금 사용이 늘어난 틈을 타 이 같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은행권도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5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 요청하실 경우에 영업점 직원분들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통해서 자금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심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이 즉각 출동해서 사후 조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의심하는 겁니다. 가족이 납치됐다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지인을 통해 서둘러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뜬금없이 걸려온 금융사 ARS 전화가 본인 인증을 이유로 계좌와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그냥 끊으셔야 합니다. 은행원이라며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고 SNS로 본인 신분증을 전송한다면 금융 사기 확률은 100%입니다. 3고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금융당국도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를 확대합니다.
방 시민은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해 정보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지만 경찰은 선진국 수준의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회 주최 측이 폭력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를 포함해 경찰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집회 시위 대응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30건.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쌍용차 사건을 제외하고 경찰의 청구액 가운데 실제로 인용된 배상액은 20%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경찰 개혁위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에 신중할 것을 권고한 뒤론 소송 제기가 없었는데 최근 기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집회 시위 때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경찰관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기물파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데다가 선진국 수준의 평화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경찰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청 앞에서는 경찰이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려고 한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집회 자유를 행사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돈 내고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경찰 스스로가 자기의 사명감을 버리고 민중의 몽둥이가 되겠다. 공적 권력으로서의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또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남발하며 고통을 안겨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를 한거 곤란 상태로 만들 만큼 폭행하거나 또 협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판례가 폐기되고 새로운 기준이 나온 건 40여 년 만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주거지에서 사촌 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침대로 쓰러뜨려 강제로 몸을 만지고 방을 나가려 하자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1심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강제추행 혐의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물리력 행사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강제추행은 기습추행형과 폭행, 협박, 선행형으로 나뉩니다. 그 가운데 폭행, 협박, 선행형은 그 수준이 피해자의 한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1983년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40여 년 만에 기존 판례를 깼습니다. 피해자의 한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이기 정조가 아닌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거 곤란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강제로 신체를 잡아끄는 등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강제 추행 기준을 넓히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완화된 기준을 새롭게 선언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 해석만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는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달콤하면서도 몸에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밤나무 꿀이 그 주인공인데요. 선천적인 면역력을 높여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밤나무꿀은 진한 갈색에 강한 향과 조금 쌉쌀한 맛이 특징입니다. 아까시꿀이나 잡밥꿀에 비해 다소 생소한 맛이다 보니 시장 점유율이 7%에 그칠 정도로 소비자 선호도는 높지 않습니다. 밤꿀은 쓴맛과 특유의 향을 가진 밤갈색의 꿀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은 탓에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꿀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기관지 질환 치료 등을 위한 약재로도 활용됐습니다. 농진청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밤꿀에서 면역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를 대상으로 밤꿀을 매일 600mg씩 2주간 먹인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실험했는데 2주간 먹인 군은 60%가 생존한 반면 먹지 않은 군은 엿새 만에 모두 죽었습니다. 밤꿀이 바이러스 감염을 62.2%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밤꿀 처리군의 경우 무처리군보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체중 감소도 17.3% 완화됐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폐 조직의 염증 수치가 정상지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밤꿀 처리군의 경우 혈청과 비장에서 선천 면역 인자인 인터페론 베타가 4.3배, 면역 세포인 NK 세포는 4.6배나 활성화됐습니다. 다른 꿀과 달리 밤꿀 속에만 있는 키누렌산 성분이 선천적인 면역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현재는 선천 면역 정지 및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추가적으로 항비만이라든가 혈행 개선 효능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고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이제 국산 밤나무꿀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제 양봉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했던 밤꿀이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사이언스 레드카펫을 통해 한 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장기를 가슴에 달았던 손기정 선수의 아픔을 딛고 광복 이후 태극기를 달고 기적을 향해 달렸던 서윤복 선수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그린 영화 보스턴 1947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